브란트 정부의 통일 방안을 살펴보면요. 브란트는 아데나우어와 마찬가지로 반나치 운동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3인당의 당원이었고요. 아데나우어의 차이점은 아데나우어는 국내에서 반나치 운동을 했다면 브란트는 해외에서 망명 활동을 하면서 반나치 운동을 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스웨덴에서 주로 활동을 했고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아데나우어는 국내에서 보수 당원으로서 반나치 운동을 했고요. 브란트의 경우에는 해외에서 3인 당원으로서 반나치 운동을 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브란트가 독일에서 정치적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반나치 운동 경력뿐만이 아니라 서베를린 시장을 할 당시 동독이 베를린 장벽을 건설했습니다. 이 베를린 장벽 건설은 전 세계적인 주목을 끌었고요. 당시 시장이었던 브란트도 국내외적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정치인으로 크게 성장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력을 바탕으로 해서 1969년도에 독일에서 3인당이 처음으로 보수당을 선거에서 이기고 브란트는 3인당 출신 최초의 총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브란트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을 했는데요. 바로 제가 곧 설명을 드릴 신동방 정책을 추진함으로 해서 동독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또한 사회주의 동유럽 국가와 관계를 개선한 그 공로에 따라서 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신동방 정책이란 무엇인가요? 신동방 정책은 왜 신자가 붙었을까요? 즉 동방정책과 신동방정책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동방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서독의 동유럽 정책입니다. 즉 브란트 총리가 집권하기 이전부터 서독의 동유럽 정책은 있었던 것이죠. 단지 브란트의 신동방 정책이 그 이전의 동유럽 정책과의 차이라고 한다면 바로 화해와 협력이라고 하는 특징입니다. 즉 신동방 정책은 동유럽에 대한 정책에서 화해와 협력을 강조하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동방 정책의 목표는 바로 접근을 통한 변화인데요. 과거 아데나우어 정부가 동독을 철저히 무시하고 할슈타인 원칙에 따라서 동독과 수교한 나라와는 국교 정상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입장이었다고 한다면 브란트의 신동방 정책은 동독에게 다가가서 동독을 변화시키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하루아침에 동독을 변화시키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작은 걸음의 정치라고 하는 구호가 보여주는 것처럼 조금씩 동독을 변화시키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즉 브란트는 동독의 분단 현실을 인정했습니다. 즉 분단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분단의 해소는 장기적인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렇다면 단기적인 목표는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현재의 분단을 평화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동서독 간의 대결을 해소하고 서로 간의 평화적인 관계를 정립을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통일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동방 정책에서는 통일이라는 용어 대신에 분단 극복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동독에게는 대결적인
혹은 흡수 통일이라고 하는 그런 어감을 주기 때문에 동독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분단을 극복한다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신동방 정책은 평화 공존을 추구했습니다. 즉 평화 공존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존재한다는 것이죠. 평화적으로. 즉 서로 대립적인 두 개의 체제, 즉 자본주의 체제와 사회주의 체제가 서로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함께 존재하기 위해서는 서독의 입장에서는 동독 정부의 실체를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동독 정부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동독 정부와 함께 공존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독일이 하나의 민족이지만 두 개의 국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실 독일 민족에게는 여러 개의 민족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도 독일 민족은 여러 개의 국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독일, 오스트리아, 그리고 스위스의 일부도 독일 민족입니다. 하나의 민족이 반드시 한 개의 국가만을 가지고 있거나 가져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독일은 하나의 민족이지만 두 개의 국가가 존재하고 있는 이 현실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동서독이 완전한 두 개의 독립적인 국가라고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동방 정책은 동서독을 특수관계로 규정을 했습니다. 즉, 동독을 국가로는 인정하지만 국제법적인 국가로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독이 자국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외국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바로 동서독 간의 특수관계론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신동방 정책은 3인당의 브란트 총리가 추진했지만 그 이후에 집권한 보수 기민당도 이 신동방 정책을 개성을 했습니다. 물론 초기에 3인당이 신동방 정책을 선언했을 때는 상당히 획기적이었고 급진적인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당시 야당이었던 보수 기민당이 비판하는 입장에 있었고요. 심지어 위헌 소송까지 내었습니다마는 막상 보수 기민당이 집권을 하게 되었을 때는 신동방 정책을 개성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브란트의 신동방 정책이 상당히 성공적으로 동서독 간의 관계를 개선했고 또 독일의 통일에 대한 어떤 희망적인 전망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서독은 일민족 이국가론을 주장을 했는데요. 즉 동독을 현실적으로 국가로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적으로는 동서독 간에 기본조약을 체결함으로 해서 동독을 하나의 국가로 승인을 했습니다. 동서독 기본조약은 1972년도에 체결이 되었고요. 그 이듬해 동서독이 유엔에 동시 가입함으로 해서 국제 무대에서도 동독은 국가로 승인받게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동서독의 관계만큼은 특수 관계이기 때문에 동서독의 관계는 국내법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동서독 간의 교역은 국내 거래로 간주되어서 수출이니 수입이니 이런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그 대신에 반출, 반입 이런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무역이라는 용어 대신에 교역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요.
교역의 업무를 보면 동독은 대외무역부가 담당했습니다. 즉 동독은 서독과의 교역을 수출이나 무역으로 간주했던 반면에 서독은 교역 업무를 민간기구라고 할 수 있는 서독 상공회의소가 담당을 했습니다. 이처럼 서독은 동독과의 경제관계를 어떤 국내적인 거래로 이렇게 간주를 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서독은 자일지기트 문서기록원을 설립을 했는데요. 이 기구의 주요 업무는 동독의 인권 침해 사례를 수집을 하고 이러한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해서 당장은 동독에 대해서 공권력을 행사하고 처벌을 할 수는 없지만 통일 이후에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 처벌하겠다라고 하는 대비 차원에서 이 문서기록원을 설립했던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을 드리면 동독에서 발생한 이 인권 침해 사례를 어떤 자국에서 일어난 범죄 행위라고 간주를 하고 그렇지만 현재 당장은 현실적으로 처벌이 어렵기 때문에 미래에 처벌한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동독에도 서독의 국내법적인 형사법을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는 최소한 표명을 한 것이죠. 그렇다면 동독의 입장은 무엇이었을까요? 서독이 동독을 국제법적인 국가로 인정하지 않은 반면에 동독은 서독을 국제법적인 국가로 인정하고 외국이라고 간주했습니다. 예를 들면 동독은 서독의 정책을 외교부가 관할을 했고요. 또 신동방 정책에 의해서 서로가 대표부를 교환하게 되는데 서독의 수도인 보온에 설치한 동독의 대표부가 동독 외교부의 관할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동독이 서독을 철저히 외국어로 간주하고 대서독 업무를 본 것이죠. 그리고 1971년도 동독공산당 전당대회에서 동독과 서독은 물과 불의 관계다라고 선언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동서독의 통일은 불가능하다라는 선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3년 후인 1974년에 헌법을 개정해서 헌법에 있는 민족 국가라든지 통일이라든지 이러한 용어들을 삭제를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1976년도 동독공산당 전당대회에서는 이민족 이국가론을 주장을 했습니다. 서독이 일민족 이국가를 주장한 반면에 동독은 이민족 이국가론을 주장하게 되는데요. 즉 다시 말해서 동독과 서독의 민족이 서로 다른 민족이다라는 주장인 것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핏줄, 같은 언어 것인데요. 동독이 왜 이민족 국가를 주장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민족의 개념을 반드시 혈연이라는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문화적인 관점에서 후생적으로 민족을 개념 규정하게 되면 동독은 사회주의 민족이고 서독은 자본주의 민족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민족으로 간주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에서 이민족 이국가론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